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기에 풀어줍니다. 오늘은 성공회 대학교와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의 싱크홀, 인구 절벽 이 과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점점 더 말라 비틀어져가는 우리 지방의 소멸,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하는 수도권,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법을 찾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배두현 대한상공회의소 우리 책임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배두현 선생님은 네, 저는 대한상공회에서 경제와 산업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 배두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상황 진단부터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이상호 우리 위원님은 박사님께서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이걸 2016년부터 해서 쭉 발표를 해오셨는데 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이런 걸 볼 때 추이, 실태, 심각성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뭐 간단하게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 30대 젊은 여성 인구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의 그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0.5, 즉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 정도 되면 그 밑이라면 이제 소멸 위험이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즉 2005년에 소멸 위험 지역이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60곳이 좀 넘었습니다. 228곳 지자체 중에서 60여 곳. 예. 예. 근데 2015년에 10년 후에 그것이 이제 80곳, 80곳. 예. 20개가 늘어났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130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10년 동안 이제 50곳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처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구 규모가 적은 농어촌 공동체 지역이었다가 그 다음엔 중소산업도시, 뭐 통영이나 뭐 이런 조선업 위기를 겪는 지역을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 광역 대도시의 원도심 지역, 영도구나 아니면 뭐 다른 대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산광역시 전체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이 소멸 위험 지역 단계로 진입하기도 했어요.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이 소멸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이 지수 자체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보다 우리나라 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지역의 도시 공동체 쇠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은 지수를 조금 더 엄격하게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0.5가 아니라 0.2 정도.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인 지역을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좀 바꾸자 뭐 이런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일본의 이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게 마스다 히로야라는 2014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 나온 거였는데 거기서는 이런 단순 비율이 아니고 일종의 통계적 추정을 한 거죠. 근데 그때 통계적 추정을 한 가정이 일본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합계 출산율 가정이에요. 1.48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젊은 여성 인구가 매년 1%씩 수도권으로 도쿄권으로 유출된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그러면 단순하게 30% 정도 유출된다고 하면 1,800개 정도 되는 시정촌이 한 700개 이상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한 건데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023년에 그 합계 출산율이 0.72였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해서 올해 6월에 보니까 0.85까지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회복 연전히 이제 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말했던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들의 20년 동안 젊은 여성 유출률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의 속도와 학계 출산율 과정을 고려해봐도 우리나라 이 소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적으로 그 고령화율이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이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20%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 속도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일본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지만 굉장히 조만간 좀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그 20년 전에 228개 지자체 중에 60곳이 인구 소멸 지역이었다가 10년 뒤로는 80개, 바로 지금 130곳. 과거에는 농촌 지역인데 중소도시여서 이제는 부산까지도 그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다, 진입하고 있다. 근데 결국 민간이 체험하는 이 점포 수가 줄어든다든지 일자리가 줄어든 이런 거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볼 때는 실태가 어떤가요? 먼저 뭐 지방이 지역 경제가 위기다라는 경제 지표 데이터들 살펴보면 매년 사실 지속적으로 하방 급속한 속도로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 한국은행 지역 경제 보고서나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뭐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도까지 생산과 소비 그리고 고용 소비자 물가 그리고 주택 시장 인구 지표까지 모두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문제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지금 거의 끝에 지금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그 대학이 이제 결국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니까 또 지역이 무너지게 되고 대학 붕괴가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그래 또 지역에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사람을 못 구한다고 기업은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취직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일자리 대학 인재 미스매치 문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올해 그 지역에 있는 중소 제조업 기업들을 방문하면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조업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은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안 오려고 하는데 임금을 높여주려고 해도 어차피 1년 안에 못 버티고 떠나갈 애들이 어떻게 주겠냐고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근로조건도 너무 나쁘고 전망도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요. 대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지역대학은 지역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이 원화청 관계 속에서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고 지역대학의 그 R&D나 연구 과제들 보면 대부분 다 대기업 국가 수준의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적 아젠다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거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 다 중앙만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매골이 연결 지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단순히 그냥 일자리의 매칭 문제로만 보면 절대로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할 건가. 그다음에 지역 대학들이 그러면은 이 연구 과제나 아니면 교수님들 연구를 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 중소기업이 현황과 매칭할 건가.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포인트 같아요.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은 구미의 전자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경북대 전자과는 굉장히 강했고 금호공대도 있었고 부산대는 저 기계공업 때문에 부산대 기계과는 몇백 명씩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과 이게 서로 결합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 결국 지방에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 또 취직이 가능한 그런 걸 만들면 대한상공에서는 그런 어떤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저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74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있고 한 18만 개의 기업들이 저희 회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회원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업무하면서 지방에 있는 그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최근에 만나보면 일단 두 가지를 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두 가지. 네, 첫 번째 같은 게 문제점이 뭐냐면
일자리를 대하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과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번 직장을 구하게 되면 평생 직장 개념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요즘 그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래서 점점 나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다음 3년이 지난 다음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방에는 그런 좋은 직장, 흔히 하는 대기업, 뭐 스타트업, IT업 같은 게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바라보는 속성을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방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을 만약 뽑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로드맵 자체가 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3년 뒤에 나의 성장된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뽑더라도 이 친구가 하나의 업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오전에는 엑셀 업무를 하다가 오후에는 공장에 손이 부족하면 현장 일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자리의 어떤 미스매칭 이 문제를 일단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책을 찾아야 될지를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 중앙에 있는 연구를 한다.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예를 들어 포항은 포항제철과 그런 데서 어떤 문제를 풀 건가 연구를 해야 일자리가 나오고 또 거기에 서로 미스매칭을 줄어들 텐데 그럼 이게 대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떤가요? 대학이 문제가 또 있겠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지역에 있는 앵커 기업들 혹은 대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기업들도 공장은 지방에 있지만 지역에 역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포스트코 같은 곳은 정말 예외적이고 왜냐하면 포스텍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쨌든 지역적인 연구개발의 그 인재의 허브를 거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혼자서 그러면 써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아주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거래에만 의한 원화총 구조가 아니고 흔히들 얘기하는 상생 협력 구조라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는 기술 과제나 연구 과제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과제들을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대기업이 매개를 해서 지역 대학들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미국도 보니까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런 지방이 성공하는 거 보면 텍사스 오스틴 공과대학이 좋은 대학이 있고 거기 삼성전자 연구소가 들어가면서 결국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소위 앵커 기업, 앵커 대학 여기서 뭔가 지역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함께 푸는 뭔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미스매칭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 같은 경우가 가장 우수 사례라고 생각을 해고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었는데 포스코의 철강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석박사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이상이 포스코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포스코의 유능한 인재 절반 정도가 포스코에 맞습니다. 석사 취직을 박사 한다. 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케이스를 제가 데이터로 확인했었었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그 위에 특화 사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업들이 유능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과 연계돼서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그 지역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산학이 지방의 우수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 좋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만든 포스텍 그 공과대학에서 우수한 석박사의 70%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 포항제철에 취직을 한다. 그럼 회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포항제철이 옛날에 1조 원을 줬는데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700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매년 국가가 2천억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매년 아마 2천억만 매년 포스텍에 지원하게 되면 포스텍이 다른 대학이 될 거라 그러던데, 이게 만약에 전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주에 있는 전기,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은 훨씬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역이 특화된 산업을 저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 산업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연결이 됐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나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전과 관련된 뭐 저희 LG, CNS나 아니면 다른 그런 에너지
사기업들이 같이 내려가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지역 인재들을 키워서 그 인재들이 기업에 취업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토지주택공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큰 기업이 있으면 이런 데는 뭐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서 진주 경상대학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 되면 훨씬 더 지방 경제가 살 수 있겠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설사 같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가서 관련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같은 연구 같은 것도 하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뭔가 지역의 문제도 얘기하고 앵커 기업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려면 대학교 땅이 한 몇십만 평씩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도 줄 거면은 거기에다가 교육 용지는 값이 저렴하니까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연구소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런 점에 동의하고요. 특히나 저는 지금 지역에 근데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전에 했던 지역 혁신기관들이 특정 공간에 집적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역 도시들은 그것이 이제 대도시의 그런 혹은 지역의 어떤 중심 거점에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외곽에 산업단지라든지 그쪽에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광역 대도시에만 모든 것을 밀집할 수는 없지만 대학이라든지 전략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구 이런 기능들은 어느 정도 집적이 필요한데 그것을 문화라든지 거주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메니티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풍부한 곳에 밀집해 줘야 된다는 게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저는 외국과 다른 점 하나가 외국은 사실은 뭐 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처럼 아니면 미국 MIT나 하버드처럼 이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학 도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다 대부분 보면은 주요 대학들이 광역 대도시 안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가진 장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색 있는 모델들을 만들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학령 자원의 감소의 문제를 지역 대학의 혁신과 일자리 문제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에 지금 제일 없는 게 부족한 게 저는 결국은 지역이 구상 기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공장도 다 분공장이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생산 인력들이 많은데 그게 다 4차 산업혁명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쇠퇴가는 분인데 그걸 대학을 중심으로 구상 기능을 집적시키면 그게 다시 대기업과 연구소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양질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좋은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테크노파크나 뭐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보면 시내에 그냥 있거든요. 아니면 외곽에 떨어져 있게 땅값 때문에 차라리 그런 기관들이 학교 내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도 연구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제가 포스코에 가보니까 가속기가 거기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고 가속기가 있으니까 연구자들이 거기다 모여 있더라고요. 쥐리 공대 가보니까 가속기가 3개나 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공과대학 그런 국가의 연구나 이런 데 필요한 테크노파크나 이런 게 대학 안에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필요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저 경주에 가면은 양성자 가습기가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충북에도 보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중성자 가습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양성자 가속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에서 인재들이 모여와서 그걸 연구를 하고 그걸 기업의 자산과 매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몇 천억짜리 몇 조짜리 이런 어떤 그걸 유치했다. 그럼 거기서 끝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게 사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같이 기업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이 사실 지금까지 179개 중 153개 정도 내려갔고 5만 명 좀 넘게 내려갔는데 그게 과연 지역의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를 냈냐라고 데이터를 놓고 보면 딱 내려간 인원만큼 사실 효과가 냈습니다. 그 이상의 확장성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돌이켜 보면
제가 분석했을 때는 기업과 산업이 같이 안 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이 뭐 땅값 문제 때문에 전혀 생뚱맞은 농지로 가거나 시골로 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데는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업과 공공기관 이전할 때 반드시 기업과 주변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이 같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덧붙이 네, 될까요? 저는 공공기관도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충북혁신도시에 내려가 있거든요. 네, 네. 여전히 우리나라 200개 가까운 기관이 내려갔지만 중앙정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일제 할당을 해서 지역인재를 뽑지만 여전히 우리가 관련된 부처 일만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공공기관이 내려간 건 사실 마중물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 혹은 연구소 종사자들이 지역의 핵심적인 아젠다와 관련된 일들을 자신과 조직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협업을 하게 해준다는 예컨대 연간 예산의 뭐 한 10%, 20% 정도의 예산과 과제 정도는 그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석박사 인력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대학이나 지역 기업에서 자신의 일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자기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하게 그걸 막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역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 어떤 지역 사회의 기여라든지 그런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 기관이 하는 일과 그 인재의 풀을 생각하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전라북도 보니까 국민연금이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하면 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관리를 할 건지 이런 아마 전라북도의 대학교, 학과, 대학원을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거기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돼야 국민연금 수익성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 대학과 앵커 기업과 공공기업, 공공기관이 새롭게 만나는 어쨌든 혁신도시 2.0, 기업도시 뭐 2.0 이런 새로운 게 필요해 보여, 그죠? 그래야 지방도 살고 미스매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해외에 보니까 그 대학이 캠퍼스가 사실 좋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거기에 은퇴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젊은이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은퇴자들의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소비 여력이 있으니까 아리조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놨던데 우리도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내가 은퇴자들이 한 50살 넘으신 분들, 60살 넘으신 분들이 시골에 오면 땅 사고 집 사고 몇 억씩 하고 나면 돈이 없거든요. 나중에 외로워서 못 사는데 이런 일단의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을 국가가 사든지 지자체 공동으로 해서 이런 은퇴자, 일할 수 있는 은퇴자 타운 이런 걸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그 CCRG라고 RC라고 그 은퇴자 네. 그 공동 주거 그 단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 노인들이 거기 와서 일도 텃밭도 바꾸고 주거 생활도 공동으로 하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웠던 게 너무 이렇게 시골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거기 살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학 모델이 되면 일단은 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은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고 더군다나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자리하고도 연결을 하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굉장히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을 많이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농어촌 기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효과성이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높은 교육을 받은 이분들이 대거 은퇴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좀 도시형으로 한다면 특히나 뭐 세종시 같은 곳들은 저는 뭐 혁신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뭐 하버드 그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것도 그런 그 교수들 퇴직자들이나 아니면 동문들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걸 우선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학 캠퍼스 안에 연세대 신문이 있고 의료, 문화, 교육 이런 게 집적화되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리 세대가 고령화 시대를 이미 접어들었죠. 지금 고령화 지수가 이미 200에 가까워졌고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속도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은퇴자 관련된 실버 산업은 앞으로도 매우 전도 유명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방과 기업을 엮을까가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은퇴자 타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대학 재활용하는 것처럼 저는 도시 재생형 모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 재생형 재생형 모델. 그래서 지방에 가보면 저희가 없어진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예. 폐교 아니면 노후된 아파트, 그 노후된 도심 같은 경우 유유지 같은 거 활용하면 저희가 뭐 일단 당장 땅값 초기 투자비 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건설 의료기관, 뭐 급식, 간병과 같은 서비스들이 거기에 들어갈 텐데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보다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좀 대규모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 역시도 이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조금 유입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통합 서비스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의료가 좋아야 되고 병원, 병원, 네, 그다음에 이제 급식, 예, 급식, 그다음에 이제 문화생활이 좀 있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이제 패키지화되어 있는 것이 일정한 공간 내에 함께 일어나는 거, 컴팩트하게 일어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 우리 이상호 박사님이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대안적 일자리 이런 좀 남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나라 어떤 해외 사례 어떤 게 있나요? 대안적 일자리. 예. 뭐 별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메가시티 이 구상이나 초강력 경제권 구상을 보면서 외국의 그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플레미시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해서 왜 도시 4개를 연계해서 산학 또 대학과 기업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첨단 산업과 전략 산업 그리고 중심이 되는 거점 대학을 연계해서 산학관 모델을 만드는 것들. 뭐 안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랑드 파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모티브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메가시티나 광역 경제권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그 도시 교통 그런 연계 모델 하드 인프라에 좀 집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규모 아래에서. 예, 예. 근데 저는 그것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고 인재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 인재를 연결할 때 핵심은 결국은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았는데 그곳에 무엇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를 저는 예. 고민이 좀 비어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대안적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들 핵심도 외국의 사례도 그러하고요. 결국은 그 광역권 전체를 하나의 그것으로 봤을 때 인재의 허브를 만들고 그곳에 또 중소도시들은 나름대로 특화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점 대학이 있으면 그보다 작은 전문 대학이나 혹은 작은 중규모의 대학들이 있으면 거기서 연구와 개발이 이제 그 중앙정부의 예산들을 R&D 예산들을 내려줄 때 아예 조건부로 지역 대학이 지역의 중소기업의 연구 과제, 현안 과제를 연구하도록 만들고 지역 중소기업들도 거기서 인재를 공급받고 스스로 생산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중에 타겟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쉽게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산업단지 지역에 만들 때 조건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 고용 총량 증가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은 얼마든지 채용되고 해고하고 나가고 이런 빠르게 들락거리는 인력들까지에 대한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인재의 몇 퍼센트는 그 채용 인력의 몇 퍼센트 인재로 뽑게 하자. 뭐 이런 조건부로 한다면 훨씬 얘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배두현 선생님 우리가 그 앞으로 AI가 이렇게 진행되면
거기 원격 근무, 뭐 디지털 근무,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걸로 됐을 때에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소위 대안적 일자리 이런 건 어떻게 변해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그 원격 근무 디지털 직무가 결국 지방구조부의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아직 기업에서 이 원격 근무와 디지털 근무에 대한 직무 체계가 체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게 갖춰져 있어야 사실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기업이 할 수 있는 이 원격 근무와 관련된 것도 일단 요와 관련된 원격 가능한 역할을 조금 별도로 직무를 좀 만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친구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원격 근무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과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지원을 할 때 지금은 구멍 뚫린 쪽박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에서 매년 70~80%의 청년들이 들어오면 매년 나가는데 그 채용하는 보조금을 주는데 주로 그 채용 서비스 해주고 이런데 이제 정책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예산과 그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차라리 말씀하셨던 원격 근무, 그 다음에 원격 학습,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제공하는 일자리 질 제고 이런 데다가 사실은 하면은 예산은 더 적게 들이면서 훨씬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아까 충북 혁신도시 제가 거주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역에 있으면 그리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립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쇠퇴한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물적 인프라가 중요하지 입지가 중요하지 않아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립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 제가 충북 혁신도시에 있지만 저와 제 자녀가 서울이나 혹은 글로벌 대학교들의 학점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주 4일 근무 혹은 연구소처럼 뭐 절반만 일하고 핵심 코어 근로 시간만 일하고 할 수 있다면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도 도입 초기에 그런 인센티브를 정부가 파격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파격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유연근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어떤 입는 피해나 기업들의 손해에 비해서 지나치게 유인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깨진 쪽박에 물을 붓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이 구멍을 메워주는 그런 정책의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계속해서 다닐 거야 아니면은 좀 이따 실업수당 받을 거야 물어보고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정책하고 주택정책 이건 산잡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국토부의 도시를 만들고 이 쉽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위에 보면은 거기 레지던스 같은 게 있으면 일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그런데 레지던스를 만들면 숙박업이니까 안 되고 기숙사를 하면은 그건 기숙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산업단지와 토지주택공사와 산업단지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이젠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대학과 결합이 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려면 결국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것들 하나는 지자체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사실은 말씀하신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주로 대기업이 많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정책적인 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국가가 다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깔때기로 모여서 지역 사람과 지역
기업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거 중앙 정부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수평적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산업부와 교육부와 그다음에 뭐 중기부의 정책들을 좋은 것들을 좀 장벽을 허물어가면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지역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들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에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금이나 기관들을 제가 좀 봤었는데 지자체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 뭐 한 달에 20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뭐 100만 원 주는 기업 지자체도 있고. 근데 기간도 다 달라요. 6개월에서 뭐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 그 돈 받고 과연 지방에 취업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저도 박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거는 좀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좀 임금 형태로 조금 많이 조금 보전을 해주면 기업도 그렇고 지방에 취업하고 하는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이 결국 우리가 이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부분에서 뭔가 해결을 찾으려 하나는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중요한데 결국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건 결국은 교육, 대학일 수밖에 없는. 결국 이 대학과 기업 플러스 산업. 플러스 산업 네. 이게 결국은 같이 패키지로 돼야 된다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지방에 살려면 결국 병원 문제, 아이들 자녀 교육 문제, 문화생활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패키지로 해결해 나가려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일정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산업단지의 대기업은 시장 지방에 있는 군수를 상대 안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뭔가 이게 지역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패키지화된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지방에 일정한 자율성 같은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네, 그죠?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인구 감소 대응책도 하고 있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인데 그걸 보면서 중앙과 지역이 좀 지자체가 좀 다르게 달라져야 되겠다는 게 생각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되 전략적으로 뭔가 사업과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은 공모형 사업으로 모든 것들을 지자체끼리 경쟁을 시키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단기성 매년 평가를 합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중앙 정부가 이 자율성을 준다라는 것이 마치 그래서 줬더니 잘 못하더라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적어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것들을 최대한 좀 바로잡아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첨단 기업들이 지금 다 수도권 벨트로 모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1조 원 매년 1조 원 해서 10년 동안 10조 원이라고 하지만 그 1조 원 228개 시군구에 나눠져 버리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물 하나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지역이 뭔가 전략적인 산업을 구상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바로 잡아주는 뭐 대기업의 연구기관이라든지 구상 기능들을 좀 지역에 내려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됐던 채찍이 됐던 그런 것들은 좀 만들어주고 규칙은 만들어주고 지역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우리 이재명 정부 이 정부에게 이거를 좀 확실히 하면 지방이 확실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제안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준비해왔는데 혹시 장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네, 장표 좀 보여주십시오. 네, 메가 샌드박스라는 장표 혹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메가 샌드박스. 네. 요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토론해왔던 통합 패키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사실 기업이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리고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 미래 산업과 기술을 선정한 다음에 광역시를 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주나 진주 이런 데를 정하고 국내외 기업을 인재 유치는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해당 광역 도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세금 감면과 투자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수급할 수 있는 특목고와 대학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는 여기 들어가는 인프라나 토지 같은 것들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관련된 규제들을 특례 형태로 해서 원스톱 원샷에 한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미래 산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표 제가 또 한 병도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그래서 수년간 연구를 한번 해서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있고 어떠한 지역에 어떤 산업을 투자하면 좋을까라고 저희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지역 혁신 메뉴판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총 12개의 산업,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부터 모빌리티, 그리고 금융과 마지막 A2 수소 산업까지 해서 해당하는 산업과 그 지역을 매칭시켜 놓은 12개의 산업을 저희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해당하는 지역에 특화되는 산업을 찾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있는 모든 규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던 통합 패키지 형태로 해서 민, 관, 산, 학, 연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과 교육과 인력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것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전략 산업 지원들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에서 저런 산업 지원이 생각됐으면 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결국은 더 나은 그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연구직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 그런 걸 하려면은 반드시 민간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요. 브레인 헤드쿼터 기능에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이라는 그물망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저 산업 그물망 안에 사실은 지역에 있는 그냥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또 포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안에서 또 혁신적인 기업들,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레전드 50+3처럼 그 기업에 대한 지정도 좀 같이 해줬으면, 키워야 될 기업들, 혁신적인 기업들, 똑같은 논리로 지역의 인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에서 유보하고 키워야 할 인재들에 대해서도 사람을 정해서, 풀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거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좀 같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집적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판교가 1년에 한 170조, 180조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60만 평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바이닝햄이라는 데는 그 좋은 대학이 있고 식품 하나로만 60조를 하는데 인구는 3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석박사가 어마어마하죠. 결국은 대학이라는 지식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결국 집적화가 필요한데, 그러면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진주 경상대는 토지주택공사가 있으니까 건설사, 건축 관련된 회사가 글로 와 경상대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건설관은 무슨 시험원, 표준원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대학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건설과 관련된 API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창업하려면 경상대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그리고 우리가 충북에 교육 관련된 기관이 갔잖아요. 교육 API를 풀으면 수많은 아마 교육 AI 시대에 스타트업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결국 소프트웨어 API를 풀어야 되는데, 지방의 공공기관을 갔는데 만약에 원주라는 곳에 대한민국의 의료 API를 풀고 거기로 집적화를 모은다 그러면 아마 인근에 있는 네 세계 대학이 다 미어 터질 거예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응? 미국이 2016년도에 의료 관련된 API를 국가가 풀면서 스타트업이 폭증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AI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우리가 국민연금은 연금 이런 거 관련된 API 푸는 거고, 우리 교육은 교육 관련된 거, 국토는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해서 API를 풀면은 스타트업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는 수십만 평씩 되니까 이 안에 문화시설을 하기도 좋고 우리가 부속 초등학교 좋은 학교를 만들기도 좋고 이런 뭐냐면 큰 틀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 도시가 혁신이 부족하잖아요. 기업 도시에는 기업이 부족하고 경제 자유국에게는 자유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제 자유국에는 자유를 늘리고 기업 도시는 기업을 늘리고 그리고 혁신 도시 혁신을 늘리는 그 원리는 결국 지식이라는 거, 인재라는 거, 앵커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API를 풀어서 글로 집적화된 부분에서 모이면 아마 전라남도의 그 나주와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API를 풀으면은 엄청난 스타트업이 좀 갈 거라고 봐요. 그래 스타트업이 생겨야 결국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카이스트가 1년에 병력 특례 200명 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 공과대학 전기과에 200명, 경상대에 건축토목 200명. 아마 이렇게 해서 병력 특례를 주고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에 보면은 거기에도 석박사가 많잖아요. 네. 혁신도시 보면 석박사 많은데 이게 정년이 60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대학과 협력을 하게 되면 정년을 5년 늘려주는 거예요. 연구 교수로. 그러면 5년 동안 직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훨씬 더 대학교 인력 석박사 인력 플러스 뭐냐면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박사들이 붙는 거니까 협력하면 훨씬 더 강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략을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은 정년 퇴직을 하면 3년 동안 이쪽 분야의 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저 이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민간을 세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혁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저희 자산이 많습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도 우리나라의 모든 고용과 관련된 고용 행정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로지 이제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중앙 정부의 어떤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현행 법 체계나 여러 가지 제도와 제약이 많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누구보다도 민간 기업의 리더처럼 혁신적이고 뭔가 좀 선두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좀 전환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한번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공직사회에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력기관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취업 제한제도 이걸 한번 손질을 할 필요가 왔다고 봐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정년하신 고숙련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석박사 고급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역에 있는 본인이 연구했던 분야의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지방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학에 있는 우수한 이들이 이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분들이 다시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퇴자도 받을 때 맞습니다. 전라남도는 주로 전기 관련된 은퇴자를 받고 그렇죠. 진주 경상도는 주로 뭐냐면 건축, 토목, 그렇죠. 디자인 이런 쪽을 받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주 전라도 쪽은 제가 알기로 또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또 거기도 이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인력들이 얼마든지 저는 거기서 충분히 더 계속 커질 수 맞아요. 있어요. 저는 이 세컨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정말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기라상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 사장하고 나서 대기업 사장하고 나서 정말 북한산에 주로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 그분 몇 분만 내려가도 한 지방을 살리는데 혁혁한 영향을 있거든요. 그런 게 대학과 결합되면 훨씬 더 좀 미래지향적이 되지 않을까.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뭐 TP라든지 이런 것이 대학교 안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양성자 가속기 이런 게 대학교 안에 들어가야 결국은 그게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는 사람, 지식 이걸 가지고 결국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건의한다면 딱 한마디씩만 한다면
먼저 할까요? 네, 메가 샌드박스 규제 다 풀어주십시오, 대통령님.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힘내십시오. 화이팅. 아니 고용정보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예. 이상 우리 도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